진짜 미치겠어. 저 인간 아직도 안 가? 진짜 미치겠어? 저 인간 아직도 안 가? 저는 아들의 차 안에서 시동을 건 지 겨우 3초 만에 이 말을 들었습니다. 블랙박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 선우가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다녀온 뒤였고, 저는 손녀 서윤이를 학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차를 빌렸습니다. 어머님, 차 키 여기 있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며느리는 언제나처럼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 같은 건 없었지만 그래도 예의는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며느리의 성격이려니 했습니다.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요즘 차들은 참 신기합니다. 시동만 켜면 이것저것 다 알아서 작동됩니다. 그때였습니다. 블랙박스 화면에서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최근 영상을 재생합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손녀를 옆에 태운 상태였고 뭔가 만지작거리다 실수로 버튼을 누른 모양이었습니다. 어떻게 끄는지 몰라서 일단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은 안 나왔습니다. 소리만 났습니다. 처음엔 잡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진짜 미치겠어? 저 인간 아직도 안 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평소에 제게 말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날카롭고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어차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번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핸들을 쥔 채 굳어버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손녀 서윤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누구 목소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라디오 같은 거야? 저는 황급히 블랙박스를 껐습니다. 정확히는 끄려고 버튼을 마구 눌렀습니다. 다행히 소리가 멈췄습니다. 손녀를 학원 앞에 내려주고 저는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게 뭐였을까요?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아니야. 분명히 지의 목소리였어. 그리고 선우도. 저는 다시 블랙박스를 켰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메뉴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최근 저장 영상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3일 전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CCTV처럼 고정된 화면이었고 그냥 까만 화면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선명했습니다. 진짜 미치겠어? 저 인간 아직도 안 가? 똑같은 문장이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병원 간다고 했잖아? 근데 왜 자꾸 미루는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자꾸 뭐 챙겨준다고 난리야? 그냥 나갈 수가 없어.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챙겨주긴 뭘 챙겨줘? 요즘 정신 하나도 없으면서. 그래도 엄만데? 엄마? 야, 정신 좀 차려.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흔들리면 안 되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 인간이라는 말. 그게 절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고 아들은 그걸 듣고도 제대로 된 반박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요즘 자꾸 깜빡하잖아. 그걸로 밀면 돼. 깜빡한다는 게 뭘까요? 저는 요즘 가끔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뭘 밀 수 있다는 건가요? 그때까지만 참자. 알았지? 알았어.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저는 블랙박스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재생시간은 1분 남짓이었습니다. 겨우 1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분이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차는 언제 가져오세요? 저희 장 보러 나가야 하거든요.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그 날카로운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 지금 가는 중이야? 네, 천천히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시동을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블랙박스를 켰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혹시 다른 사람 목소리를 착각한 건 아닐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몇 번을 들어도 똑같았습니다. 저 인간 아직도 안 가? 며느리의 목소리. 엄마가 자꾸 뭐 챙겨준다고 난리야? 아들의 목소리. 저는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한참을 더듬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파일 이름은 자동으로 날짜와 시간이 찍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아들 하나 키우겠다고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 일했고 저녁엔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건 제가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일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녀가 태어나고 며느리가 직장을 다닌다고 하니 제가 아이를 봤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며느리가 어머님 덕분에 회사 다닐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며느리는 저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아, 차가 좀 막혔어? 그러셨구나. 차 키 여기 둘게요. 며느리는 웃으며 차 키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블랙박스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 지금은 너무나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그럼 제가 뭐 좀 만들어 볼게요.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차 괜찮았어요? 응. 괜찮았어? 다음엔 제가 태워드릴게요. 엄마 혼자 운전하시면 위험하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블랙박스에서 들었던 그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하잖아? 그걸로 밀면 돼? 대체 뭘 밀겠다는 걸까요? 새벽 3시쯤 저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했습니다. 노인 치매 증상, 깜빡임 치매 초기. 수많은 기사가 떴습니다. 그중 하나를 눌러 읽었습니다. 최근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약속을 깜빡하는 경우 치매 초기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설마. 하지만 설마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나눈 대화. 그 대화 속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저를 깜빡이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의도.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부러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며느리가 식탁에 국그릇을 놓았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 대신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원래 저는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니까요. 아들은 신문을 보고 있었고 손녀는 우유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함 속에 뭔가 썩은 것이 숨어 있다는 걸. 엄마, 오늘 병원 가실 거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병원? 건강검진이요? 지난번에 예약해드렸잖아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예약을 했어? 제가 해드렸어요? 엄마 요즘 자주 깜빡하시니까.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블랙박스 속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하잖아? 그걸로 밀면 돼. 저는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나 안 가? 엄마, 그래도 건강은 챙기셔야죠. 난 안 아프다고?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냥 한 번만 가보세요. 요즘 건강검진 안 받으신 지 오래됐잖아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싫으면 싫은 거야.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봤고 며느리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이 싫으시면 어쩔 수 없죠.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사실 저는 무서웠습니다. 병원에 가서 뭔가 이상하다는 진단이 나올까봐? 정말로 제가 깜빡이는 게 병 때문일까봐?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아들과 며느리가 그걸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점심때쯤 손녀 서윤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안 주무세요? 아니, 앉아. 그럼 저랑 놀아요? 서윤이는 방으로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8살짜리 손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요즘 왜 슬퍼 보여요? 슬프진 않아. 근데 자꾸 한숨 쉬잖아요? 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 요즘 자꾸 깜빡한대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응. 아빠한테 말하는 거 들었어요? 할머니 건강검진 받아야 한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손녀 앞에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손녀가 듣게끔 일부러 말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서윤아, 할머니는 안 아파? 알았지? 응. 근데 할머니 그럼 왜 병원 안 가요? 가고 싶지 않아서. 왜요? 그냥. 저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손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이내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블랙박스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엔 좀 더 천천히 놓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며 들었습니다. 진짜 미치겠어? 저 인간 아직도 안 가? 조금만 더 버텨. 어차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요즘 자꾸 깜빡하잖아. 그걸로 밀면 돼.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대화. 그때까지만 참자. 알았지? 알았어. 그때라는 건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저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블랙박스 파일의 날짜는 3일 전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손녀를 데리고 병원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들이 허리 때문에 병원에 간다고 해서 제가 손녀를 봐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날 차 안에서 그런 대화가 녹음된 걸까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병원 갔다 올게요. 손녀 좀 봐주실 수 있죠? 그래, 다녀와. 아들과 며느리는 함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2시간쯤 뒤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파스를 붙이고 있었고 며느리는 괜찮냐며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에는 그 시간대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즉, 두 사람이 병원에 가지 않았거나 아니면 병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그런 대화를 나눴다는 뜻이었습니다. 도대체 뭘 계획하고 있는 거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밥상을 차렸고 아들이 수저를 놓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왜 안 드세요? 입맛이 없어? 어디 불편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연기라는 걸? 아니, 괜찮아? 그래도 조금은 드셔야죠. 제가 미역국 끓였어요. 어머님 좋아하시잖아요? 며느리는 국그릇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안 드시네요? 살 빠지신 것 같아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네.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그래도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가기 싫다고 했잖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식탁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손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좀 예민했구나.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지? 예전엔 이렇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해도 웃으며 넘겼고 아들이 걱정한다고 하면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모든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행동이 계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또 병원 안 간다고 하셨어? 그러게. 왜 저러시는 거야? 요즘 너무 이상해. 감정 기복도 심하고. 원래 나이 들면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진짜 검진 한번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 그래. 내가 다시 말씀드려 볼게.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지만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들이었습니다. 저를 저 인간이라고 부르고 제가 깜빡이는 걸 이용하려는 사람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블랙박스 파일을 다시 한번 재생했습니다. 이번엔 이어폰을 끼고 들었습니다. 진짜 미치겠어? 저 인간 아직도 안 가?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그들의 계획에 말려들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 서랍을 뒤졌습니다. 통장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없었습니다. 어머님, 뭐 찾으세요?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통장 찾으시는 거예요?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며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러세요? 그럼 아침 드세요? 제가 준비해 놨어요?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서랍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통장이 없다는 건 누군가 따로 보관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마 며느리였을 것입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제 통장을 며느리가 관리하게 된 걸까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가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라고 했고 저는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맞은편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좀 하고 오세요? 응. 요즘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 나갈게. 저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통장 잔액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액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분명 지난달에는 8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2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00만 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계좌 이체 박선우. 아들 이름으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왜 내 허락도 없이? 아니, 어쩌면 제가 허락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잊어버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블랙박스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때까지만 참자. 그때라는 게 언제일까요? 제 돈이 전부 사라질 때까지일까요? 아니면 제가 정말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될 때까지일까요? 저는 이어폰을 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온통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은행에 가기로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제 통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며느리가 거실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그냥 좀 걷고 올게. 아, 산책 가시는구나. 조심히 다녀오세요. 며느리는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까지는 버스로 2정거장이었습니다. 걸어서 가려면 20분쯤 걸렸지만 저는 걷기로 했습니다. 머리를 식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돈을 주겠다고 했을까?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던 건 기억났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를 주겠다고 했던가요? 300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래 내역엔 6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2배였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대기 인원이 많아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바빠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전화 통화를 하고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걸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일상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57번 고객님.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저는 창구로 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좀 보고 싶어서요. 네, 신분증이랑 통장 있으세요? 통장은 집에 두고 왔는데 신분증은 있어요? 괜찮습니다. 신분증만 주세요. 저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몇 번 두드리더니 프린트를 했습니다. 최근 6개월 거래 내역 뽑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종이를 받아들고 저는 은행 로비 한쪽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6개월 전부터 지금까지의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계좌 이체 박선우 300만 원. 계좌 이체 박선우 200만 원. 계좌 이체 박선우 600만 원. 출금 현금 100만 원. 출금 현금 150만 원. 숨이 막혔습니다. 총 1,35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6개월 동안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제가 이 돈을 전부 줬다고 했던가요? 아니, 설령 제가 줬다고 해도 왜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많이 빠져나간 걸까요? 저는 종이를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고로 갔습니다. 저기요, 혹시 통장 비밀번호 바꿀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분증 주세요. 절차는 간단했습니다. 새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저는 은행을 나섰습니다. 이제 아무도 제 통장에서 마음대로 돈을 빼낼 수 없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거래 내역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날짜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계좌 이체 박선우 300만 원 2024년 9월 10일.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엄마 생일 축하해요. 저희가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라고 말했던 날이었습니다. 선물은 꽃다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통장에서 3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계좌 이체 박선우 200만 원 2024년 10월 3일. 그날은 손녀 서윤이의 생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서윤이 생일 파티 준비하느라 돈이 좀 필요한데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 손녀 생일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0만 원이나 필요했을까요? 계좌 이체 박선우 600만 원 2024년 12월 20일. 이건 아까 확인했던 거래였습니다. 저는 이 돈을 준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제가 동의하지 않은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현관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오래 나가셨네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좀 걸었어? 많이 걸으셨나 봐요?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물 드실래요? 아니, 괜찮아.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저는 가방에서 거래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블랙박스 파일과 함께. 이제 증거가 2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나눈 대화. 하나는 제 돈이 빠져나간 기록. 저는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밖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오셨대? 은행 간 것 같아? 은행? 왜? 모르겠어. 물어봤는데 그냥 걸었다고만 하시고. 이상하네. 맞아. 요즘 진짜 이상해. 오늘도 아침부터 서랍 뒤지고 계셨어? 뭘 찾으셨는데? 통장.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통장? 왜 갑자기? 모르지. 근데 좀 불안한데? 혹시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하시는 거 아니야? 설마. 엄마가 뭘 하시겠어? 그래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요즘 노인들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 그렇긴 하지. 2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요? 제가 사기를 당할까봐 걱정하는 척하면서 정작 제 돈을 빼가는 건 당신들인데.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가 있었습니다.
10-XXXX-XXXX 미확인 번호? 아, 맞다. 며칠 전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고객님, 최근 고액 출금이 있었는데 본인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그때 네, 제가 한 거 맞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정말 제가 한 거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제 이름으로 한 거였을까요? 저는 은행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센터입니다. 저기요, 최근 제 계좌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갔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네, 신분 확인 후 도와드리겠습니다. 성함과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정보를 불렀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어떤 거래를 확인하고 싶으세요? 12월 20일에 600만 원이 빠져나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잠시만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네, 12월 20일 오전 10시 32분에 인터넷 뱅킹으로 박선우 님 계좌로 이체하신 내역이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이요? 네, 고객님 명의로 로그인 하셔서 이체하신 거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인터넷 뱅킹. 저는 인터넷 뱅킹을 할 줄 몰랐습니다. 핸드폰으로 앱은 켤 수 있지만 이체하는 방법은 몰랐습니다. 혹시 그 시간에 제가 직접 이체한 게 확실한가요? 네, 고객님의 공인인증서로 인증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요? 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공인인증서. 그건 며느리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하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며 제 핸드폰에 공인인증서를 설치해줬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며느리가 설정했습니다. 어머님, 비밀번호 복잡하면 까먹으시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그때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제 돈을 마음대로 빼갔다는 걸.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저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왜 안 드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배가 안 고파? 그래도 조금은 드셔야죠. 먹기 싫다고?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살짝 눈을 깜빡였습니다. 알겠어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까부터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무 일도 없어. 그래도? 없다니까.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손녀가 놀라서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할머니, 왜 화났어요? 저는 손녀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할머니가 좀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요? 손녀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역시 이상해. 저는 식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갈게.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미쳐가는 건가? 아니,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상이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고 거래 내역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하잖아. 그걸로 밀면 돼. 며느리의 목소리. 그때까지만 참자. 아들의 목소리. 저는 이어폰을 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별을 보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 좀 봐요. 왜?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우리 진짜 병원 한번 가봐요? 가기 싫다고 했잖아. 엄마, 이건 엄마를 위한 거예요? 건강검진 받는 게 뭐가 나빠요? 난 안 아프다고? 그래도? 선우야.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요즘 내 통장에서 돈 빼갔지?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엄마가 주신 거잖아요? 내가 언제 600만 원이나 주겠다고 했어? 엄마, 그때 분명히. 난 기억 안 나? 그게 바로 문제예요, 엄마. 엄마가 자꾸 깜빡하시니까. 깜빡하는 게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가 내 허락도 없이 가져간 거잖아. 내 공인인증서로 마음대로 이체한 거 다 알아?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제대로? 할 얘기 없어? 저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문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진짜 엄마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 위해서? 저는 비웃었습니다. 내 돈 빼가는 게 나를 위해서야? 그건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그럼 물어봤어야지. 왜 허락도 없이 가져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에게 따졌습니다.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대할 때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손녀만 여전히 제게 안겼지만 그마저도 며느리가 막았습니다. 서윤아, 할머니 지금 피곤하시대. 나중에 놀아드려. 손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손녀마저 빼앗으려는 거구나. 며칠 뒤 저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힌 봉투였습니다. 건강검진 예약 안내. 안을 열어보니 신경과 검진 예약이 잡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일주일 뒤였습니다. 예약자 이름은 박선우였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아들이 또 예약을 잡은 것입니다. 저는 편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수요일에 병원 가요? 누가 가래? 제가 예약했어요. 신경과 검진이요? 나 안 가? 엄마, 제발 좀. 싫으면 싫은 거야.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그냥 검진 한 번 받는 건데. 당신들이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하잖아?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사실이잖아. 사실이요? 어머님,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저희는 어머님 건강 걱정해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오해? 오해가 아니야. 저는 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파일이 저장된 핸드폰과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거실로 나와 식탁 위에 내려놨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아들과 며느리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거래 내역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그래. 내 통장에서 6개월 동안 1,350만 원이 빠져나간 내역이야.
그건 어머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가 언제 그렇게 많이 주겠다고 했어? 어머님 그때마다 다 허락받았어요? 며느리가 잘라 말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어머님이 깜빡하시는 거예요? 나 안 깜빡했어? 그럼 어머님 9월 12일에 뭐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9월 12일. 제 생일이었던 건 기억났지만 그날 뭘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못하시죠? 그게 바로 문제예요. 어머님이 자꾸 깜빡하시니까 저희가 걱정되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다그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예요? 며느리가 제 핸드폰을 가리켰습니다. 블랙박스 파일이야. 블랙박스요? 그래. 너희가 차 안에서 나눈 대화 녹음됐어. 며느리와 아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무슨 대화요? 저 인간 아직도 안 가? 라고 한 거. 그리고 요즘 자꾸 깜빡하잖아. 그걸로 밀면 되라고 한 것도 다 들었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어머님.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 뭐가 오해야? 저희가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심 아니면 그런 말을 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저 인간이라고 불렀어? 그리고 내가 깜빡이는 걸 이용하려고 했잖아? 뭘 밀겠다는 거야? 대체 뭘?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나섰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런 말 한 건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엄마, 그래도? 선우야, 너 정말 내 아들 맞아?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너 키우느라 고생한 거 알지? 아빠 돌아가시고 나 혼자서 너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런데 이게 뭐야? 엄마? 니들이 내 돈 가져간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거야? 아니에요,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아들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그럼 뭔데? 우리는 정말 엄마 건강이 걱정돼서. 건강 걱정은 무슨? 내 재산 걱정이지.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희를 돈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이야? 저희는 진심으로 어머님 걱정해서. 거짓말하지 마.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블랙박스에 다 녹음됐어? 그때까지만 참자고 했잖아. 그때가 언제야? 내가 완전히 정신을 잃을 때까지야? 아니면 내 재산을 다 가져갈 때까지야?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당신 목소리 다 들었어? 차 안에서 나눈 대화. 조금만 더 버텨. 요즘 자꾸 깜빡하잖아? 이게 사람이 할 말이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정하고 얘기해요? 진정해? 내가 어떻게 진정해? 엄마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오해 아니야? 다 사실이잖아? 엄마, 제발. 너희 둘 다 나가? 엄마? 내 집에서 나가라고?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긴 저희 집이기도 해요? 뭐? 저희도 월세 내고 있잖아요? 어머님 혼자 사시는 집이 아니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았습니다. 몇 년 전 아들 부부가 이사를 오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얼마씩 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집에서 나가지 않을 이유가 되는 건가요?
그럼 당장 나가. 생활비 필요 없으니까. 어머님, 진정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비정상으로 몰아가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희는 어머님을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어머님 혼자 두면 위험하잖아요? 위험한 건 너희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때 손녀 방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왜 싸워요? 손녀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손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아들과 며느리를 내쫓겠다고 하고 며느리가 손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아, 할머니가 지금 많이 피곤하셔. 우리 방으로 들어가자. 근데 할머니가 괜찮아? 할머니 좀 쉬게 해드려야 해. 며느리는 손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 다시 얘기해요? 엄마도 많이 지치신 것 같으니까. 지친 게 아니야? 알아요? 근데 지금은 서로 감정적이니까. 선우야.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정말 그 사람 말대로 할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나를 정신병원에 보낼 거야?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 우리는 정말 엄마 건강이 걱정돼서. 거짓말.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 보기 싫어. 아들은 한동안 서 있다가 결국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거래 내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파일이 든 핸드폰도. 저는 그것들을 다시 집어들고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깜빡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싸움은 시작됐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피해망상에 빠진 노인. 그렇게 몰아갈 것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켜고 블랙박스 파일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하잖아? 그걸로 밀면 돼.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솔직히 말해. 빨리 치매 판정만 나오면 다 끝나는 건데.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치매 판정? 그게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것. 그리고 결국 모든 걸 가져가겠다는 것. 그때까진 엄마 눈치만 좀 보자. 아들의 목소리. 저는 이어폰을 빼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절대 안 돼. 저는 그들의 계획대로 끌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중요한 서류들, 통장, 신분증, 그리고 블랙박스 파일 모두 가방에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친구 집. 친구요? 응. 며칠 있다 올게. 갑자기요? 갑자기 아니야. 원래 약속 있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는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며느리가 창문 너머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집을 나오긴 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도 이제 별로 없었습니다. 모두 세상을 떠나거나 연락이 끊겼거나 아니면 제가 먼저 멀어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어요?
친구 집이라고 했잖아. 어느 친구요? 그건 왜 물어? 그냥 걱정돼서요?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언제 들어오실 거예요? 모르겠어. 며칠 있을 수도 있고. 엄마? 끊을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 그들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평생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시원의 방을 얻었습니다. 역 근처의 작고 낡은 건물이었지만 한 달에 3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을 수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짐을 풀고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었습니다.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연락 좀 주세요. 어머님 걱정돼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검색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블랙박스 파일과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제 돈을 무단으로 빼갔어요. 그리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변호사는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파일을 들었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하잖아. 그걸로 밀면 돼. 며느리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고소요? 네. 본인 동의 없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건 명백한 범죄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고소. 그건 아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을 시간이 필요하시면 천천히 생각하세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좋긴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겨서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더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산 관리에 대비하셔야 해요. 혹시라도 그쪽에서 성년 후 견제도 같은 걸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성년 후 견제도요? 네.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가족이 법원에 신청해서 재산을 대신 관리할 수 있어요. 저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정신과 검진을 받으시고 이상 없다는 소견서를 받아두세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저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고소를 해야 할까?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이 미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제 아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받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 계세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나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집 나가신 지 사흘째인데.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얘기할 거 없어? 엄마 제발요? 서윤이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우는데.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 서윤이한테 할머니 곧 간다고 전해줘.
그럼 언제 오시는데요? 모르겠어. 할 일 좀 보고. 무슨 일인데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정신과에 갔습니다. 변호사 말대로 소견서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검진 좀 받고 싶어서요? 무슨 증상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냥 확인 차원에서요? 의사는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1월 19일이요.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윤석열이요. 100에서 70 빼면 얼마죠? 93, 86, 79. 저는 모든 질문에 정확히 답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지 기능에는 전혀 문제 없으세요? 혹시 가족 중에 치매를 의심하는 분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오신 거군요. 소견서 필요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작성해 드릴게요. 소견서를 받아들고 저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이제 증거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저는 정상이라는 증거. 고시원으로 돌아와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집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이었고 그 집을 팔면 큰 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 가족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팔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집 매물로 내놓고 싶은데요. 내 주소 알려주세요. 저는 주소를 불렀습니다. 아, 이 동네면 시세가 괜찮은데요? 언제부터 내놓으실 거예요? 최대한 빨리요. 알겠습니다. 방문해서 확인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통장 정리도 시작했습니다. 아들 명의로 자동 이체되던 것들을 모두 해지했습니다. 보험도 정리했습니다. 수익자를 아들에서 손녀로 바꿨습니다. 하나하나 처리하는 동안 저는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을 내야 해. 일주일 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갈게요. 다음 날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부동산 사람 온대. 부동산이요?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집 팔 거야? 뭐라고요? 이 집 내 명이잖아. 팔기로 했어. 어머님,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그때 아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왔어요? 응. 부동산 사람 곧 온대. 부동산이요? 무슨 소리예요? 집 팔 거야. 너희는 나가야 해.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진정하고 얘기해요. 진정했어? 이미 다 정리했어? 뭘 정리하셨는데요? 통장도 정리했고 보험 수익자도 바꿨고 이제 집만 팔면 돼.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어디로 가요?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나가라고요? 갑자기가 아니야. 당신들이 먼저 시작한 거잖아. 뭘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한 거, 내 돈 빼간 거, 다 알아?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 좀 볼게요. 중개인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거실에 서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괜찮은데요? 매물로 올리면 금방 나갈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중개인이 나가자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우리 어떻게 해요? 당장 갈 데가 없는데.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엄마. 선우야, 너 나한테 뭐 했는지 기억해? 내 돈 몰래 빼가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잖아. 엄마, 그건 오해예요? 오해 아니야? 다 증거 있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블랙박스 녹음 파일, 그리고 정신과 소견서. 내가 정상이라는 진단서도 받았어?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를 고소하시려는 거예요? 아직은 안 했어. 근데 너희가 계속 이러면 할 수도 있지.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이미 늦었어? 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나가?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엄마? 그리고 서윤이는 내가 데려갈 거야?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서윤이는 저희 딸이에요? 내 손녀이기도 하지. 그리고 당신들 같은 부모 밑에서 크는 것보다 나랑 사는 게 나을 거야? 어머님, 그건 안 돼요? 왜? 내가 돈도 없고 집도 없을 줄 알았어? 난 다 있어. 그리고 정신도 멀쩡해.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나가? 안 나가면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문을 닫고 나오자 뒤에서 며느리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집은 팔렸습니다.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매수자는 현금으로 바로 계약했고 한 달 안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계속 전화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약했어? 한 달 안에 나가?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사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새로 구한 작은 아파트로 짐을 옮겼습니다.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손녀를 데려올 수 있을 만큼 넓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저는 옛집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 가족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저는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손녀가 태어나서 첫걸음을 뗀 곳도 여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식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들의 편지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저는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용서. 그건 아직 생각할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집을 나와 저는 마지막으로 블랙박스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짜 미치겠어? 저 인간 아직도 안 가? 며느리의 목소리. 저는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증거는 이미 변호사에게 맡겼고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새 집으로 돌아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타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이야.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 것입니다. 손녀는 제가 데려올 것입니다. 법적으로 양육권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들은 언젠가 다시 연락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저가 아닙니다.
누군가 저를 저 인간이라고 부르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제 돈을 몰래 빼가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저를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정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삶을 다시 찾았습니다.